칠흑 같은 어둠이 빈민가의 허름한 변두리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서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낡은 진료소의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외부 세계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려는 듯 단조롭고 우울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차가운 눈빛으로 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한때 최고의 명성을 떨쳤으나 이제는 사회의 그늘진 구석에 숨어 지내는 외과 의사의 적막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라텍스 장갑을 벗었고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만이 유일하게 그녀에게 안전함과 익숙함을 주는 요소였다. 오늘 밤은 악천후로 인해 환자가 찾아올 리 만무했기에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 했으나 수천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로 단련된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희미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천둥 소리와는 다른 둔탁하고 무거운 충돌음이 진료소의 낡은 나무문 바로 앞에서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도구를 닦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미간을 찌푸렸고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을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법이 미치지 않는 이 무법천지 구역에서 한밤중에 들리는 낯선 소리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으며 길 잃은 주정뱅이나 약물을 찾는 중독자 혹은 지역 갱단이 일으킨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방금 들린 소리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물체가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에 가까웠기에 단순한 두려움보다는 의사로서의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닦던 천을 트레이에 내려놓고 가볍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다가갔으며 오른손은 습관적으로 가운 주머니 속에 숨겨둔 호신용 소형 메스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서연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광경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키가 큰 남자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있었고 웅덩이는 점점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깜빡이는 네온사인의 희미한 불빛이 곳곳이 찢어진 고급 슈트를 비추었고 그 사이로 진흙과 뒤섞여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깊은 상처들이 드러났다. 비록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상처 입은 맹수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주었다. 서연은 신속히 쪼그려 앉아 가늘지만 힘있는 손가락을 그의 경동맥에 대고 생명 징후를 확인했으며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했다. 남자의 맥박은 매우 약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 심각한 출혈성 쇼크 상태임이 분명했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몇 분 안에 사신이 그를 데려갈 것이 확실해 보였다. 서연은 어두운 골목을 재빨리 훑어 추격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온 힘을 다해 그의 무거운 몸을 진료소 안으로 끌어들였다. 흰색 타일이 깔린 바닥은 순식간에 길게 늘어진 핏자국으로 붉게 물들었고 이는 청결해야 할 의료 공간과 끔찍한 대조를 이루며 섬뜩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자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폭풍 우치는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듯 울려 퍼졌다. 이제 이 공간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서연이 무서운 속도로 준비하는 수술 도구들의 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뒷골목의 규칙이었지만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피에 젖은 고가의 셔츠를 거침없이 찢어 남자의 상체를 드러냈는데 단단한 근육 위로 수많은 흉터가 남아있어 그의 과거가 폭력과 위험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짐작게 했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하복부에 난 깊은 자상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선혈이 솟구치고 있었고 서연은 칼날이 주요 동맥을 절단했음을 직감하며 대형 병원에서도 까다로워할 복잡한 지혈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에게는 보조할 의료진도 바이탈을 체크할 최신 기기도 없었으며 냉장고에 남은 혈액팩도 얼마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검은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이 좁은 수술실 안에서 생명을 관장하는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어 마취제를 투여하고 메스를 쥐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낡은 수술용 조명 아래서 서연의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출혈 지점을 찾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절개 부위를 넓혔고 피와 살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맨손은 단 1mm의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근육은 메스가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수축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완벽한 리듬으로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끊어진 동맥을 찾아내자 피가 솟구쳐 그녀의 보안경에 튀었지만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즉시 겸자로 혈관을 단단히 잡았다. 생사가 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오직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함께 공간을 메웠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미지의 남자를 데려가려는 죽음의 신과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의술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2시간이 넘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서연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상처를 깔끔하게 닫아 상처투성이인 몸 위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남겼다. 투박한 심박 모니터가 규칙적인 비프음을 내며 남자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음을 알리자 서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범벅이 된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통에 던져 넣은 그녀는 벽에 기대어 차가운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소진된 체력을 추스르려 했다. 이마와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침대에 누운 남자의 날카롭고 수려한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피와 흙먼지를 닦아내자 드러난 그의 이목구비는 보기 드문 위엄과 오만함을 풍기고 있었고 타인의 운명을 손에 쥐고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한 지배자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쫓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구조 행위가 겨우 찾은 평온한 삶의 재앙을 불러올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경고하는 듯했으나 진료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에서 피부에 남은 핏자국을 꼼꼼히 씻어냈고 차가운 물줄기는 긴장했던 신경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진하게 타낸 블랙커피의 쓴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밀려오는 졸음을 쫓아내자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곁에 앉아 남자를 관찰하며 무의식적으로 볼펜을 돌렸다. 날이 밝으면 진짜 골치 아픈 일들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암흑가나 상류층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의 통제권은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는 상대가 천사든 악마든 자신의 수술대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신념을 되새겼다. 침대 위의 남자가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고 마취가 풀리면서 밀려오는 통증 때문인지 짙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을 찾지는 못했다. 서연은 그의 오른손 손바닥에 박힌 두꺼운 굳은 살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이는 오랫동안 총기나 무기를 다룬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흔적이었다. 평범한 사업가나 돈 많은 졸부가 아니라 위험한 인물이라는
그녀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과거 자신의 면허를 박탈하고 이 시궁창으로 밀어 넣었던 권력자들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 남자 또한 자신을 파멸시킨 그 더러운 세계에 속한 인간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서연의 입가에 자조적이고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손이 자신을 파멸시켰을지도 모를 계급의 인간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마치 살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전투 본능에 따라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거대한 손을 뻗어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기습적인 공격에도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살기가 가득한 그의 깊은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요했다. 남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낯선 공간을 빠르게 훑어본 뒤 눈앞에 있는 차분한 표정의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경계심은 점차 의욕과 탐색으로 바뀌었고 자갈을 긁는 듯한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명령조로 흘러나왔다. 넌 누구지? 여긴 어디야? 만약 놈들과 한패라면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목부터 부러뜨려 주지. 서연은 잡힌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고 예상치 못한 반격과 상처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남자는 힘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구겨진 가운 소매를 무심하게 정리하며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이 배제된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기이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난 의사고 여긴 내 진료소야. 그리고 당신은 2시간 전 내 손에 의해 지옥 문턱에서 끌려온 환자일 뿐이지. 그 협박을 실행하고 싶다면 얌전히 누워서 상처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내장이 바닥에 쏟아지는 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이 방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 서연의 서슬퍼런 대답에 남자는 순간 멍하니 굳어버렸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묘한 흥미로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거나 무표정한 암살자들만을 봐왔을 뿐.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오만하고 태연하게 자신을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은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최악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호흡을 가다듬고 긴장했던 근육을 서서히 이완시켰다. 자신의 복부에 감긴 하얀 붕대를 내려다본 그는 다시금 소박한 차림새지만 결코 얕볼 수 없는 기백을 가진 눈앞의 여자를 응시했다. 기묘한 침묵이 공간을 감쌌고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이 운명적인 밤에 얽히게 된 두 낯선 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배경처럼 채우고 있었다. 강도주는 복부에 감겨있는 붕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방금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자를 묘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주치의들을 거느린 태양그룹의 총수였기에 자신의 몸에 남겨진 봉합 자국만 봐도 집도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단번에 가늠할 수 있었다. 이 허름한 빈민가 진료소에서 그것도 열악한 조명과 장비만으로 이루어낸 이 완벽한 봉합술은 단순히 동네 의사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혈관을 결찰한 매듭의 정교함이나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한 절개 방식은 대학병원 과장급 이상의 숙련된 전문가만이 가능한 경지였다. 도주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날카로운 이성을 유지하며 눈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주사기 앰플을 따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은 돌팔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에게 안도감보다는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상황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판단하려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한서연은 도준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링거에게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있어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은 수술대 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 조각에 불과했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도준의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고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환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의사로서의 건조한 지시 사항에 가까웠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갓 꿰매놓은 상처가 터진다면 이번에는 지혈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다. 도준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거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에 묘한 흥미를 느꼈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통증을 삼켰다. 그때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을 미세한 엔진 소리가 진료소 밖 골목 어귀에서 뚝 끊겼다.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을 그 소리에 도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고 침대 시트를 움켜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놈들이 자신의 핏자국을 추적해 이곳까지 당도했음을 직감했고 그들의 추적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혀를 찼다. 서연 역시 도준의 갑작스러운 긴장감을 감지하고 하던 동작을 멈추었는데 그녀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 시간, 이 구역에 고급 세단이 들어올 일은 없었으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했다. 서연은 즉시 실내등 스위치로 다가가 불을 껐고 진료소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 사이로 젖은 바닥을 밟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조용하고 신속하게 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도준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복부에서 터져나오는 통증이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장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옆에 있는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놈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프로들이니 지금 당장 뒷문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그의 말은 일종의 배려이자 경고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움직여 비상약품과 간단한 수술 도구들을 작은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녀는 도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환자를 살인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밤새 수술한 것이 아니며 이 동네의 지리는 자신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생존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도준은 그녀의 고집에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녀에게 의지에 몸을 일으켰다. 진료소의 정문 잠금 장치가 전문적인 도구에 의해 소리 없이 해제되는 찰나의 순간 서연은 도준을 부축하여 진료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철제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예전에 창고로 쓰이던 공간과 연결된 비상통로였는데 평소에는 잡동사니로 가려져 있어 외부인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두 사람이 문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정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들고 진료소 내부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손전등 불빛이 빈 침대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링거병을 비추자 리더로 보이는 자가 짧은 수신호를 보냈다. 놈들은 목표물이 멀리 가지 못했음을 직감하고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고 서연과 도준은 숨을 죽인 채 좁고 먼지 쌓인 통로를 지나 밖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도준의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느라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결코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비상구를 빠져나오자 다시금 차가운 빗줄기가 두 사람의 몸을 덮쳤고 좁고 미로처럼 얽힌 빈민가의 뒷골목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무허가 판자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길이 복잡하고 험난하기로 유명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적자들을 따돌리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연은 바닥의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피해가며 도준을 이끌었고 도준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아랫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버텼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도준의 피가 바닥에 흔적을 남길까. 우려한 서연은 미리 챙겨온 압박 붕대를 그의 상처 부위에 덧대어 더 단단히 조여매었다. 뒤쪽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철벅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암살자들의 집요함에 두 사람의 등 뒤로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좁은 틈새로 도준을 밀어넣었다. 그 틈새는 두 건물의 벽이 맞닿아 생긴 개구멍 같은 곳이었는데 성인 남자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했다. 서연이 앞장서서 거미줄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을 통과하자 반대편에는 폐쇄된 공장의 뒷마당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순간 추격자 중 한 명이 그들의 예상 경로를 파악하고 지름길을 통해 앞질러 와 있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암살자는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총구를 겨누었고 빗소리를 뚫고 픽하는 파열음과 함께 총알이 서연의 발치에 튀어 흙탕물을 튀겼다. 서연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사이 부상을 입어 거동조차 힘들 것 같았던 도준이 순식간에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부상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폭발적이었고 생존 본능이 통증을 잠시 마비시킨 듯했다. 도준은 암살자가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의 손목을 쳐내어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비어있는 왼손으로 상대의 목을대를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도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무릎으로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고 암살자는 고통에 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진흙탕 속으로 꼬꾸라졌다. 도준은 쓰러진 놈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인 사살을 하듯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처가 벌어져 피가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날것의 폭력에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도준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도준을 부축하여 폐공장 내부에 주차되어 있던 낡은 트럭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공장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빗소리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 주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도준은 창백해진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자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보통의 의사라면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을 상황에서도 서연은 침착하게 그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고 맥박을 체크하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에게서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넘어 전장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와 같은 기이한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도준에게 건네며 지금은 물이 없으니 그냥 씹어 삼키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 역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떨려오고 있었지만 환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직업의식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동료를 잃은 암살자들이 흩어져서 수색망을 좁혀오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빗속을 뚫고 함께 도망쳐온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서연은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느꼈지만
옆에 앉은 남자의 뜨거운 체온이 묘한 위안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남자가 왜 쫓기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도주는 잠시 눈을 감고 고통을 다스린 후 쉰 목소리로 서연에게 이 근처에 몸을 숨길 만한 더 안전한 장소가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 하나를 떠올렸다. 그곳은 예전에 그녀가 의료 봉사를 다니던 시절 알게 된 버려진 지하 방공호로 입구가 숲속에 숨겨져 있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놈들의 감시망을 뚫고 개활지를 지나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도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어깨를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결의에 찼고 태양그룹의 총수로서 보여주던 카리스마가 부상 입은 몸을 뚫고 뿜어져 나왔다. 그는 서연에게 반드시 살아서 보답하겠다고 낮게 읊조렸고 그 약속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건 맹세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빗줄기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 공장 뒷문을 통해 숲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이 미끄러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그들은 사냥꾼들의 눈을 피해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비록 오늘 밤은 쫓기는 신세지만 도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곁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조력자 한서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숲 깊은 곳, 덩굴 식물과 잡초로 뒤덮인 낡은 철제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렸다. 한서연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강도준의 몸을 부축하며 지하 벙커의 눅눅한 공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곳은 과거 냉전 시대에 지어졌다가 버려진 방공호로 서연이 우연히 발견하여 비상시를 대비해 간단한 의료 물품과 생필품을 숨겨둔 그녀만의 비밀 아지트였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오래된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밖에서 불어닥치는 비바람과 살인자들의 추격을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요새였다. 서연은 어둠 속을 더듬어 발전기를 작동시켰고 낡은 엔진이 기침하듯 덜덜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희미한 백열등이 깜빡이며 지하 공간을 주황빛으로 밝혔다. 시멘트 벽에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긴장이 풀린 도주는 그제야 참고 있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낡은 매트리스 위로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서연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도준의 상처 상태를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격렬한 움직임과 빗물 때문에 봉합 부위가 일부 벌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비상용으로 두었던 깨끗한 수건과 소독약을 챙겨들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처치를 시작했다. 도주는 고통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서연의 옆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창백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자신을 업고 뛰며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냉정을 유지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섬세했고 통증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묻어나 있어 그로 하여금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도주는 쉰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서연은 미리 보관해둔 생수병을 건넸다. 그는 물을 단숨에 들이키며 갈증을 해소한 뒤 벽에 기대앉아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 덕분에 지하 벙커 안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도주는 이 기이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큰 빚을 졌다고 말하며 도대체 당신 같은 실력자가 왜 이런 변두리 진료소에서 썩고 있는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의 배경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계산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 서연은 피 묻은 거즈를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지만 즉답을 피한 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계속했다. 서연의 침묵에 도주는 피식 웃으며 품 안 주머니에서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명함 지갑을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가죽 지갑을 주워든 서연은 그 안에 꽂힌 금박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태양그룹 회장 강도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그룹의 총수이자 냉철하고 무자비한 경영 방식으로 유명한 바로 그 인물이었다. 서연은 뉴스나 잡지에서 그의 이름을 수없이 들어봤지만 빗물과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낡은 진료소 바닥을 기어 다니던 남자가 그 천하의 강도준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놀란 표정을 확인한 도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금 자신의 꼴이 우스워 보이겠지만 이것이 화려한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혈육인 숙부에게 배신당해 암살 위기에 처했음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도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자신과 닮은 짙은 배신감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한때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으나 병원장의 의료 과실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면허를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도망쳐온 신세였기 때문이다.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도준이 겪고 있는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도준은 서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고통을 참아내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자신을 살려내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면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주지. 하지만 당신 눈을 보면 돈보다는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것 같군. 명예, 복수, 아니면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것. 내가 그 기회를 주지. 도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 3년 동안 빈민가에서 숨죽여 살며 잊으려 노력했던 뜨거운 야망과 억울함이 도준의 말 한마디에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메스를 잡고 수술실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비록 지금은 상처 입은 짐승 꼴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지만 평생을 이 어두운 구석에서 패배자로 살다 죽는 것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서연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복귀하려면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병원장과 그를 비호했던 재단 이사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 할 수 있었다. 강도준이라면 태양그룹의 힘을 빌린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암살 위협이 도사리는 전장에 뛰어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남자의 방패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동시에 강인한 지배욕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눈빛에서 묘한 신뢰를 느꼈다. 적어도 이 남자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배신할 만큼 비열해 보이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그가 가진 힘은 그녀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열쇠였다. 조건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단순히 면허를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인생을 망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당신이 회장 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내 의술의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을 살려내겠어요.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할 겁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도주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터무니없는 금전적 요구를 하는 대신 복수와 명예를 선택한 그녀의 배포가 마음에 들었다. 이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 즉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주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거친 손을 맞잡았다. 차가운 지하 벙커 안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며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생존과 복수를 위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도주는 자신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이며 숙부 측에서는 이미 그가 죽었거나 재기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그룹 장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며칠 내로 열릴 예정인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 예고 없이 등장하여 건재함을 과시하고 반대파의 허를 찌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심각한 부상 상태를 숨기고 정상인처럼 보여야만 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도준은 서연의 능력을 믿고 도박을 걸기로 한 것이다. 서연은 도준의 상처를 다시 면밀히 살피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복부의 자상은 다행히 장기를 비껴갔지만 근육 손상이 심해 걷는 것조차 무리였다. 그런 몸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카리스마를 뽐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대신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약물 요법과 통증 제어 기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강력한 진통제와 각성제를 조합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을 차단하고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약효가 떨어지면 몇 배의 고통이 찾아올 것이며 자칫하면 쇼크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다. 그러나 도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회장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벙커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도준을 치료하는 틈틈이 그가 알려주는 태양그룹 가문의 복잡한 인맥 관계와 권력 구도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그녀가 도준의 주치의로서 그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생리와 그들 사이의 암투를 이해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준은 서연의 빠른 이해력과 명석한 두뇌 회전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비장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굳혔다. 서연 역시 도준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의 규모를 가늠했고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전율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금 거세게 뛰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지하 벙커의 환기구로 스며들 때쯤 도준은 잠시 눈을 붙였고 서연은 그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잠든 도준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냉혹함과는 달리 어딘가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다 멈칫했다. 의사와 환자, 고용주와 고용인,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계약에 의한 것이어야만 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것은 곧 두 사람 모두의 파멸을 의미할 수 있었다. 서연은 손을 거두고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켰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그들은 벙커를 나가 진짜 전쟁터인 태양그룹의 본가로 향할 것이다. 그곳은 총칼 없는 전쟁터이자 웃음 뒤에 독을 숨긴 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었다. 서연은 짐을 챙기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빈민가의 이름 없는 의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강도준의 생명을 준 유일한 존재이자 그의 거미자 방패가 되기로 선택한 파트너였다. 벙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폭풍우가 지나갔음을 알렸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도준을 깨우기 위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고 도준은 즉시 눈을 뜨며 날카로운 경계태세를 취했다가 서연임을 확인하고는 부드럽게 표정을 풀었다. 갈 시간인가. 그의 물음에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하 벙커의 계단을 올라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기다리는 지상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물러설 곳 없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숲속을 걸어 나오며 도주는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기 위해 서연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그는 짧고 간결한 명령어로 자신의 신복들에게 위치를 알리고 차량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했다. 통화를 마친 도주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한서연이 아니야. 내 개인 주치의이자 태양그룹 의료재단의 차기 이사장 내정자로서 행동해.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테니 당신도 그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줘. 그 말은 서연에게 단순한 역할놀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으라는 격려처럼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기죽지 않는 게 더 자신 있으니까. 잠시 후 숲길 끝자락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준을 발견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도열했고 그 광경은 마치 황제의 귀환을 보는 듯했다. 도준은 상처의 고통을 억누르며 꼿꼿한 자세로 걸어가 경호실장의 보고를 받았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권력의 위압감을 몸소 체험했다. 경호원들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도준의 서늘한 시선 한 번에 즉시 고개를 숙이고 그녀에게도 예를 갖추었다. 차 문이 열리고 도준이 탑승하기 전 그는 뒤따라오던 서연에게 손을 내밀어 에스코트했다. 그것은 주종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대우였다. 서연은 그 손을 잡고 차에 오르며 이제 다시는 과거의 비참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육중한 철제 대문을 통과하여 태양그룹 본가의 드넓은 정원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한서연이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잘 다듬어진 조경수들과 곳곳에 배치된 예술 조각품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웅장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화려함보다는 차가운 금속성 감옥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왕진 가방을 꽉 쥐었는데 그것은 이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옆자리에 앉은 강도준은 차가 저택 본관에 가까워질수록 눈빛이 더욱 매섭게 변해갔고 진통제로 겨우 억누르고 있는 고통을 정신력으로 버티며 완벽한 포식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차가 본관 현관 앞에 멈춰서자 제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와 문을 열었고 도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차에서 내렸다. 서연 역시 그를 따라 내렸는데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은 화려한 저택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현관 앞에는 이미 도준의 귀환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일가 친척들과 가신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경악이 서려 있었다. 특히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중년의 남성, 도준의 숙부인 강영석 부회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가 빠르게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도준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조카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은 반전이었다. 도준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살아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구나. 강영석은 과장된 제스처로 다가와 도준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도준은 미세하게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 짧은 거부의 몸짓 속에 숨겨진 적대감을 눈치챈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숙부님. 급하게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장례식이라도 준비하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요? 분위기가 꽤나 엄숙해 보입니다. 도준의 뼈 있는 농담에 강영석의 눈가거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는 노련한 사업가답게 금세 표정을 관리하며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그때 강영석의 시선이 도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과 의구심을 드러냈다. 명품으로 치장된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의 존재는 마치 백조 무리에 섞인 오리처럼 이질적이었고 강영석은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냐? 네, 비서라고 하기에는 격식이 없어 보이고 하녀라고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당돌하구나. 설마 밖에서 데리고 노는 여자를 집안까지 끌고 들어온 건 아니겠지?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준에게 해가 될 것임을 알기에 침묵을 지켰다. 도준은 싸늘한 눈빛으로 숙부를 쏘아보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아 보호하듯 섰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제 전담 주치의인 한서연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이분에게 일임할 생각이니 집안의 누구라도 이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준의 선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태양그룹의 회장이 검증되지 않은, 그것도 저런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주치의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영석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주치의, 태양병원의 기라성 같은 박사들을 놔두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를 데려와서 주치의라니. 네가 사고를 당하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이구나.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도준의 옆으로 한 걸음 나서며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기품을 담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는 현재 매우 예민한 시기이므로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치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제 실력에 대해 의구심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누군가의 부끄러운 민낯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겠군요. 그녀의 말은 강영석이 도준에게 가했을지도 모를 해코지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이에 강영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기죽지 않는 태도로 좌중을 압도하며 도준과 함께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준의 침실은 2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은 단순한 침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닫히고 수행원들이 모두 물러가자 도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서연은 재빨리 그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다.
식은땀으로 젖은 그의 셔츠를 벗기자 붕대 위로 다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가방을 열어 소독 도구를 꺼내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미쳤어요. 아까 거기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상처가 벌어졌잖아요. 도주는 고통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옆에 있는데 내가 쓰러지게 놔뒀겠어? 당신을 믿으니까 그런 거지. 서연은 도준의 상처를 재처치하고 링거를 연결하여 그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방안을 꼼꼼히 살피며 도청 장치나 몰래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했고 도준이 마실 물과 약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는 도준의 편보다는 적이 더 많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여장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은색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한 여장은 공손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숙모님께서 도준 도련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히 다려보낸 귀한 보약이라고 설명했다. 도준은 의심 없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그의 손을 막았다. 서연은 약사발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고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휘저으며 색깔과 점도를 관찰했다. 한약 특유의 쌉싸름한 냄새 속에 아주 미세하게 일반인이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할 비릿한 아몬드 향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청산가리 계열의 독극물은 아니었으나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특정 독초의 성분과 유사했다. 현재 과다 출혈로 인한 빈혈과 쇼크 위험이 있는 도준에게 이 약은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 여장을 쏘아보았고 한 여장은 서연의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며 손을 떨었다. 이걸 숙모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누군가의 손을 거쳤나요? 서연의 추궁에 한 여장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도준에게 눈짓을 보내며 약사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이 약은 드실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양약과 성분이 충돌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지혈을 방해하여 상처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숙모님의 정성은 감사하지만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제가 처분하겠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독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의학적 설명은 한 여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가 실패했음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 여장은 황급히 쟁반을 챙겨 방을 나갔고 도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서늘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는군. 도착하자마자 독살 시도라니. 그날 저녁 강영석은 도준의 귀환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만찬을 소집했다. 도준은 서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고집했다. 자신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 키트를 챙겨 그와 동행하기로 했다. 다이닝 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강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도준이 들어오자 일제히 시선을 집중했는데 그 눈빛들 속에는 탐욕, 질투, 경계심이 뒤엉켜 있었다. 도준이 상석에 앉고 서연이 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자 숙모인 이명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입을 열었다. 가족들끼리의 오붓한 식사 자리에 외부인을, 그것도 저런 출신 모를 여자를 들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도준아. 도준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롭게 대꾸했다. 제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치의가 곁에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면 숙모님께서는 제가 식사 도중에 쓰러져도 방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도준의 날카로운 반격에 이명희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코스 요리가 하나둘씩 서빙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도준에게 서빙되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웨이터들의 손동작, 음식의 색깔, 냄새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올 때쯤 서연은 도준의 물잔을 채우는 웨이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웨이터가 도준의 잔에만 다른 병에 담긴 물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 서연은 도준이 물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의 냅킨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도준의 팔을 툭 건드렸다. 물잔이 흔들리며 물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군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웨이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웨이터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을 본 강영석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일그러졌다. 서연은 쏟아진 물이 식탁보를 적시는 것을 보며 그 물에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아까 한약에서 맡았던 것과 동일한 종류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물이었어요. 이 방에 있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기지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순발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도준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하인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새 물을 가져오게. 이번에는 밀봉된 생수병으로. 그리고 서연 선생님 것도 같이. 만찬은 시종일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영석과 그의 일당들은 도준의 건강 상태를 떠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도준은 서연이 미리 일러준 대로 교묘하게 답변을 피하거나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옆에서 도준의 안색을 살피며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건네거나 휴식을 제안하는 등 완벽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강영석은 본색을 드러내며 도준에게 말했다. 도준아, 네가 몸도 성취하는데 그룹 경영을 무리하게 맡는 건 좋지 않다. 당분간 요양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회사는 이 숙부가 알아서 잘 관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그것은 사실상 경영권 포기를 종용하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도준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숙부님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태양그룹의 주인은 저 강도준입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제 자리는 제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최고의 의사가 곁에 있으니 제 건강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도준의 화개찬 선언에 강영석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그런 강영석을 비웃듯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를 왕좌에 앉히기 위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늦은 밤, 침실로 돌아온 도준은 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극도의 통증과 정신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서연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가 부축하여 침대로 옮겼다. 그녀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했어요. 도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지만 잡은 힘은 강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 아까 그 물, 알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냄새가 이상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확인하지 않은 건 절대 입에 대지 마세요. 도준은 힘없이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실감이 나는군. 내가 진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게. 그리고 내 목숨줄이 당신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저들이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한 번 맡은 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에 잠긴 저택은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도준이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운명이 이 남자와 함께 완전히 궤도를 달리했음을 받아들였다. 태양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갈라 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고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부하 성공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회장직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암투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 자락을 어색하게 잡으며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는데 몸에 딱 붙는 실크 소재가 그녀의 날씬한 곡선을 드러내어 평소의 차가운 의사,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수술실에 들어선 집도이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핸드백 속에는 립스틱 대신 비상용 수술도구 키트가 숨겨져 있었다. 강도준은 완벽한 핏의 블랙 턱시도를 입고 서연의 곁에 섰는데 창백한 안색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짙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그는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을 빌려 극심한 통증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꼿꼿하게 편등과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준은 자신의 팔을 서연에게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당부였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실종설과 사망설이 돌던 강도준이 보란 듯이 건재한 모습으로 그것도 낯선 미녀와 함께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영석 부회장 파벌의 사람들은 당혹감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강영석은 무대 중앙에서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도준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도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가 내 걱정을 했다는 둥, 몸은 좀 괜찮냐는 둥 가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은 도준의 안색을 살피며 약점을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준은 여유로운 미소로 숙부의 공격을 받아치며 태양그룹의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응수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를 느끼며 강영석의 뒤에 서 있는 수행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녀의 직감은 오늘 밤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고 특히 VIP석에 앉아있는 박 회장이라는 인물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박 회장은 그룹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한 캐스팅 보터로 그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차기 회장이 결정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연회가 무르익고 강영석의 기조연설이 시작될 무렵 무대 장치 중 하나인 대형 조명 구조물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는데 조명을 지탱하는 와이어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된 듯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입을 떼려는 찰나 굉음과 함께 거대한 조명 기기가 VIP석을 향해 덮쳐들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샹들리의 조각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광경은 참혹했다. 조명 기기의 파편이 박 회장을 덮쳤고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으며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철근이 관통한 상태였다.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아비규환이 된 상황 속에서 강영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보안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고함을 질러댔다. 호텔 측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그들은 박 회장의 상태를 보고 겁에 질려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철근이 폐를 관통하여 심장 근처까지 닿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대량 출혈로 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팀장은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손을 댔다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뒤로 물러섰고 박 회장의 호흡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었다. 강영석은 이 상황을 이용해 도준을 몰아붙였다. 네가 관리하는 호텔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며 중요한 손님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경영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들었다.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 회장이 여기서 사망한다면 도준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는 곧 숙부의 계획대로 되는 길이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과감하게 찢어내고 하이힐을 벗어던진 채 맨발로 피가 흥건한 바닥에 섰다. 그녀는 의료팀장을 밀쳐내고 박 회장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는데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폐가 눌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기도가 압박받아 질식사 직전이었다. 서연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5분 안에 사망합니다. 앰뷸런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외침에 강영석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감히? 넌 면허도 없는 돌팔이잖아. 내 귀한 손님 몸에 손대지 마라. 강영석의 경호원들이 서연을 끌어내려 하자 도준이 순식간에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도준은 끓어오르는 살기를 뿜어내며 경호원들을 위협했고 숙부를 향해 났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만약 박 회장님이 잘못된다면 제가 태양그룹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람이 회장님을 살려낸다면 숙부님은 오늘 일어난 사고의 진상 규명과 함께 그 입을 영원히 다물어야 할 겁니다. 도준의 파격적인 내기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강영석은 도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서연은 핸드백에서 미리 챙겨온 수술용 메스와 겸자를 꺼냈고 웨이터에게 독한 위스키 한 병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위스키를 손과 도구에 부어 소독한 뒤 박 회장의 셔츠를 찢어 흉부를 드러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회장 바닥은 순식간에 야전 수술실로 변모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박 회장의 갈비뼈 사이를 촉진했다. 철근을 섣불리 제거하면 동맥이 파열될 위험이 있었기에 우선 흉곽 내에 차오른 공기와 피를 빼내어 폐의 압박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메스로 흉벽을 절개했고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다. 주변의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은 오직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에만 집중했다. 전문적인 흉관 튜브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깨끗한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임시 배액관을 만들었다. 그녀가 빨대를 절개 부위에 삽입하자 쉬욱하는 소리와 함께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왔고 박 회장의 가빠지던 호흡이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관통상 주변의 혈관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서연은 지혈을 위해 손가락을 상처 깊숙이 집어넣어 출혈점을 찾아야 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을 감각만으로 찾아야 하는 초고난도의 술기였으며 자칫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려 영구 장애를 남길 수도 있었다.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도주는 그녀의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묵묵히 그녀를 보조했고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팀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침내 서연의 손가락 끝에 펄떡이는 혈관이 잡혔고 그녀는 겸자로 신속하게 혈관을 결찰했다. 출혈이 멈추자 박 회장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졌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다. 마침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은 이미 의식을 회복하여 희미하게 눈을 뜬 상태였다. 뒤늦게 도착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서연이 해놓은 응급처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구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흉부절개와 지혈을 완벽하게 해낸 솜씨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교수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누가 집도했느냐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피투성이가 된 드레스를 입고 바닥에 앉아 있는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성스러워 보였다. 박 회장은 들것에 실려 나가기 전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도준이 보여준 결단력과 서연의 신기에 가까운 의술의 합작품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정재계 인사들은 도준을 다시 보게 되었고 무능한 리더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반면 사고를 조작하고 도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강영석은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닫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 되었고 여론은 이미 도준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도준은 숙부에게 다가가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음 차례는 숙부님이 될 테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준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의 턱시도 역시 서연의 옷에 묻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깨가 드러난 서연에게 덮어주며 수고했다는 말 대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 이상의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피 묻은 두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커플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당당하게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준은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치며 서연을 보호했다.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등받이에 기대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극심한 피로가 채우고 있었다. 도준은 물수건으로 그녀의 손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녀처럼 자신의 손을 닦아주는 모습에 서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 당신은 정말 최고였어. 내 목숨뿐만 아니라 태양그룹의 미래까지 구했어. 도준의 진심 어린 찬사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전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당신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능력으로 운명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 도준은 닦아낸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깍지를 껴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서연에게 이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적들에게 더 큰 분노와 살의를 심어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영석은 분명 더 잔혹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을 준비할 것이고 그들은 이제 방패가 아닌 칼을 들어야 할 시점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손을 마주잡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향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쟁취할 차례였다. 태양그룹 본사의 대회의실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긴급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상석에 앉아 있는 강도준의 입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난밤 갈라쇼에서의 극적인 사건은 도준에 대한 여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박 회장의 생명을 구한 영웅적인 서사는 주가 상승과 함께 그의 리더십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도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 그레이 슈트를 입고 냉철한 눈빛으로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는 부상자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강영석 부회장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측근들조차 하나둘씩 눈을 피하며 도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침묵을 깼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차가운 숫자가 적힌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우며 강영석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경쟁사와의 이면, 계약 등 태양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동요하며 수군거렸고 강영석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이것은 모두 조작된 모함이며 어린 조카가 숙부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하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싸늘한 미소로 응수하며 진짜 증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빈민가의 의사나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응급 처치자가 아닌 태양그룹 의료재단의 신임 이사장 자격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지적이고 냉철한 전문직 여성 그 자체였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 도준의 옆에 서자 강영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진료 기록 사본과 최신 독성 분석 보고서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의학적 소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이 최근 중독될 뻔했던 약물의 성분과 3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선대 회장, 즉 도준의 아버지의 부검 기록에서 발견된 미세 잔류 물질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서연의 설명은 정교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당시 선대 회장의 주치의가 작성했던 허위 사망 진단서와 실제 혈액 분석 데이터를 대조하며 이것이 자연사가 아닌 계획된 타살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또한 그 독성 물질이 강영석이 비밀리에 투자한 해외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특수신경 독소라는 사실까지 밝혀내며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살인 교사 혐의까지 받게 된 강영석을 향해 주주들은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의사의 양심을 걸고 이 모든 분석 결과가 진실임을 맹세하며 살인자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발언은 결정타가 되어 강영석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다. 궁지에 몰린 강영석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광기로 번득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절망적인 폭력성이 드러났다. 그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들며 자신을 파멸로 이끈 서연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내깐년이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너도 죽고 도준이 너도 다 같이 죽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거나 출구를 향해 도망쳤다. 보안 요원들이 진입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서연은 꼼짝없이 총에 맞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도준이 맹수처럼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회의실을 찢어 놓았고 총알은 도준의 어깨를 스치며 뒤쪽의 유리창을 박살냈다. 도준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밀쳐내고 그대로 강영석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아직 완치되지 않은 복부의 통증이 찢어질 듯 밀려왔지만 서연을 해치려 했다는 분노가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강영석이 두 번째 발사를 위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도준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권총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도준은 강영석의 멱살을 잡고 회의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늙고 탐욕에 찌든 육체는 젊고 분노한 사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고 강영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제압당했다. 도준은 강영석의 목을 조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내 사람에게까지 총을 겨눠 당신은 살아서 나가는 게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도준의 눈빛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고 주먹을 들어 올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와 도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차갑지만 단단했고 분노에 잠식되려는 도준의 이성을 붙잡아 주었다. 그만해요. 도준 씨,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면 당신도 살인자가 될 뿐이에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게 진정한 복수고 당신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도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주먹을 내렸다. 그제야 경찰 특공대가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강영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붓고 발악했지만 이미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늙은이의 비참한 최후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도준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의연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사과와 함께 사태 해결을 약속하며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았다. 피 묻은 셔츠를 입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구급 상자를 들고 다가가 그의 찢어진 어깨 상처를 지혈하며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타박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야말로 미쳤어요? 총을 든 사람에게 맨몸으로 달려들다니요.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내가 지키라고 했잖아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준은 피식 웃으며 성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다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 심장이 멈추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날 살려줄 거라고 믿었어. 언제나처럼.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소음과 혼란은 점차 흐릿해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생명을 공유한 운명적인 끈이 더욱 단단하게 묶였음을. 사건이 마무리되고 도준은 정식으로 회장직에 취임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강영석의 잔당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연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강영석은 살인 및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이사들과 의료진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태양그룹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도준은 그 선봉에 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서연 역시 약속대로 의사 면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도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태양의료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자신의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그녀를 모함했던 옛 병원장은 비리가 드러나 파면되었고 서연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외면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도준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지만 도준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복수를 끝내고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성취감이나 안도감이 아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었다. 이제 그 공허함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태양의료원으로 향했다. 의료원 로비는 환자들과 의료진으로 북적였지만 도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보였다.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고 있는 한서연. 그녀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헌신적으로 진료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수술실에서의 냉철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자아냈다. 도준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서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고 로비 끝에 서 있는 도준을 발견하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그녀의 장난 섞인 질문에 도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심장이 좀 이상해서 주치의 특별 진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준의 농담에 서연은 소리내어 웃었고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함께 걸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복수에 불타는 복수기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평범한 연인일 뿐이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꿈을 지켜줄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서연은 도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제가 항상 뒤에서 지켜드릴게요. 당신이 쓰러지지 않게.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우 치는 밤, 낡은 진료소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쟁취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강도준과 한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막의 서곡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그들의 앞날은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장마철이 돌아왔다. 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태양의료원의 통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병원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한서연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1년 전 그날 밤 낡고 허름한 빈민가 진료소에서 피투성이가 된 강도준을 처음 마주했던 그 폭풍우 치던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녀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을 이끄는 수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여유와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고 병원 내에서 그녀는 얼음마녀라는 별명 대신 철의 여인이라는 경외 섞인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도준의 연인이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과 공정한 인사 단행으로 의료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오늘 저녁에 예정된 태양그룹의 자선 파티 일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연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수술실의 긴장감은 익숙하고 반가운 것이었지만 화려한 조명과 가식적인 미소가 오가는 사교계의 파티는 여전히 적응하기 힘든 숙제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강도준의 옆자리에 서는 파트너로서 그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흰 가운을 벗고 저녁 행사를 위해 준비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척박했던 삶의 흔적은 지워지고 세련되고 기품 있는 리더의 아우라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양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도준 회장이 주최하는 이번 자선 파티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기금 마련이 주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태양그룹의 건재함과 도준의 확고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도준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특유의 냉철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비워져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입구를 주시했다. 잠시 후 웅성거림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등장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짙은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준은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하던 대화를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만을 향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군. 수술실에서의 모습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꾸민 모습도 나쁘지 않아. 도준의 능청스러운 칭찬에 서연은 피식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당신 체면 살려주려고 신경 좀 썼어요. 병원장으로서 기부금도 많이 걷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연회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과거에 그녀를 무시했던 몇몇 인사들은 이제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애를 썼고 서연은 그들에게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태양의 안주인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준은 서연을 이끌고 인파를 빠져나와 호텔의 프라이빗 테라스로 향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젖은 도시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으며 두 사람은 잠시 파티의 소음에서 벗어나 둘만의 침묵을 즐겼다. 도준은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며 1년 전 숲속에서 비를 피하던 그날을 회상했다. 그때 기억나? 냄새나는 하수구를 기어 나와서 당신 등에 엎여 벙커로 도망치던 날 말이야. 그때는 내가 다시 이렇게 서울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서연은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억나죠?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비싼 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신을 살린 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네요. 도준은 서연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다가 서서히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 남은 흉터와 서연의 손끝에 남은 굳은 살이 맞닿으며 서로의 온기를 전했다. 도준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명을 연결했던 수술용 실의 매듭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았고 도준은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 찢어진 살을 꿰매고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
내 생명은 이미 당신 것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도 당신이 책임져 줬으면 해. 내 주치의로서, 내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아내로서.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투박한 그의 진심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짐짓 엄한 의사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시겠지만 제 진료비는 아주 비쌉니다. 게다가 저는 평생 AS를 보장하는 의사라서 한번 계약하면 환불도 안 돼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도주는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끼워 주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감당하지.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에게 지옥이나 마찬가지니까. 두 사람은 비겐 밤하늘 아래서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하나로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과 태양의료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도준 회장과 한서연 병원장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결혼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화려한 예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언약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원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떠들썩하게 보도했지만 서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신데렐라가 아니라 난세의 영웅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왕자의 구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왕자를 구하고 스스로 왕자 옆에 설 자격을 쟁취한 여왕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태양의료원의 수술실. 서연은 복잡한 심장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마지막 봉합을 마친 서연이 수술실을 나서자 복도 끝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도준이 업무를 마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피곤해 보이는 서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묵묵히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회장실에서는 냉철한 독재자였지만 그녀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가 그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줄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주는 우산을 펴 서연 쪽으로 기울여 주었고 서연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발을 맞췄다. 빗속을 뚫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이제 필연이 되어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